자, AFPK 상속 설계 과정 강의를 앞쪽에 민법 파트하고 민법 파트 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강의를 맡게 된 최동진이고요. 저희가 재무 설계 쪽에서도 얼굴을 뵀는데 은퇴 쪽에서도 한번 더 뵐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과목들이 연관이 다 돼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1에서 4장까지 진행을 하고 5장의 상속 및 증여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가업승계에 관련된 6장 부분은 이제 다른 교수님이 강의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9차시에 걸쳐서 상속 설계 앞쪽에 민법, 그러니까 친족법과 상속법이 섞여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민법에 친족법과 상속법이 섞여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상속에 관련되는 법률이 좀 더 많이 있고, 친족법은 그다지 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법에서 이걸 이제 신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드라마나 이런 걸 보셨을 때, 연속극 같은 드라마나 이런 걸 보셨을 때 잘못 얘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요거는 연기자가 잘못 얘기한 거구나, 아니면 뭐 작가가 대본을 잘못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속 관련되는 설계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좀 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도 이 과목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차례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4장까지 해당하는 차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장 쪽에 해당하는 상속과 상속 설계 이해 쪽에 보면은 과연 상속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속 설계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속이 뭐고 프로세서가 뭐지?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할 때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장을 저희가 첫 강의를 본 페이지 9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진행할 거면 19페이지까지 진행을 할 건데, 요 안에 상속에 대한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아주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어에 집중이 됐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이 교재에서는 뭐 대법원 판례, 이게 판례 쪽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거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판례에 나와 있었던 부분서부터,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것들이 어차피 시험에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1장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2장 쪽에 보면은 상속 제도에 대한 이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속하게 되면 일단 사망을 전제로 해서 이제 상속 설계를 하게 되는데,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사망이라는 거는 다 오는 부분이니까,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과연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의지가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가시면서 하셨던 의지가 어떻게 상속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이제 나누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재산을 남겨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상속 부분은 과거 구민법에서는 이제 신분상속까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신분상속이라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상속이다라고 얘기하면 재산상속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재산상속과 관련돼서 그럼 재산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돼야 될 거잖아요. 재산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한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상속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있고 상속이 안 되는 재산들이 있거든요. 일신 전속적이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사람만이 말에 해당하는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속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신 전속적인 재산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분이 그림 그리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그럼 그림 그리는데 탁월한 재주를 상속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과, 그다음에 상속 개시, 상속이 개시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망을 하면서 상속은 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속 개시의 원인이 어떤 게 있느냐. 뭐 돌아가시는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이 영구히 정지돼서 자연사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정사망이라든가
아니면 실종에 의한 사망, 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정 선고에 의한 사망 이런 부분들로 해서 추정이나 간주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언제 할 것이냐,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얘기. 그리고 상속인에 대한 결정. 그럼 상속인들은 과연 그러면 상속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민법에서는 상속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상속인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저 사람은 상속인을 인정하고 재산을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폐륜에 이르는 행위까지 했을 정도에도 과연 상속에 대한 재산권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이제 따져주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이 아무도 없어요. 뭐 호롤단신 그런 분들 많이 있으세요. 호롤단신 북에서 넘어오셔갖고 그냥 혼자서 사셨어요. 평생을. 그러다 돌아가시면서 재산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재산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러면 상속분들에 대한 각각의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라는 부분들. 그리고 나는 부모님 재산 뭐 별로 뭐 갖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부모님 재산이 꼭 필요해 라고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빚을 많이 남겨놨을 수도 있고, 재산을 많이 남겨놨을 수도 있고, 또 빚이 많은지 재산이 많은지 사실 판단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이 상속을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상속을 승인할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그러면 상속 포기는 어느 때 하는 게 법률적인 요건에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2장 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본 강의 시간에 하겠지만 이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구 하나하나에 꼬리를 달고 1에서 4번까지 사지선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고 CFP 과정 가면 그 과정에서도 또 1에서 5번까지죠. 그때는 오지선다 하니까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 과정이나 A 과정이나 사실 상속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장의 길이,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것이냐, 조금 더 얕게 들어갈 것이냐의 차이지, 이야기하는 거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유언설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3장 쪽에서는. 유언설계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유언장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언장은 이게 엄격한 요식 행위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요식이고 엄격한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해야지 될 것이고, 그다음 유언장을 작성을 했는데, 그리고 사망하셨어요? 그랬는데 유언장이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망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언장에 대해서 유언장 관련 부분은 판례가 많아요. 판례가 많은데 우리 교재 쪽에서 나와 있는 정도로 해서 이해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 강의 시간의 마지막 장이 이제 4장. 상속설계 실행과 조정 부분에서는 미성년자, 과거에 뭐 최진실법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미성년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속인과 상속이 일어났을 때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상속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하셨어요. 사망하셨으니까 피상속인이죠. 사망하신 상태에서 느닷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또는 저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저도 자식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인에 대한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럼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유전자 검사나 이런 부분을 실행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상속재산의 분리나 분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이 피상속인에 대한 사후 처리 관련되는 부분이 상속설계 실행과 조정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5장 쪽, 다른 교수님이 강의하실 5장 쪽에서 6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세금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해당되는 내용들 이제 살펴보면 되실 거고요. 상속세, 증여세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보조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세청에서 발간되는 자료 있어요. 생활과 법률
관련되는 걸로 해서 거의 뭐 인터넷 들어가서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거의 공짜로 출력할 수 있는 공짜죠 출력은. 그리고 사실 때는 한 몇천 원 정도 주시면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생활과 법률 해서 그 문구판을 이렇게 한 두세 권 정도 묶여서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사서 보시면 아마 현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아마 시험 보시는데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제 1장 쪽에 해당하는 상속과 상속설계 이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제가 강의하면서 읽는 부분은 같이 줄거리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뭐 교재 안 보시더라도 이렇게 눈으로 해도 피곤하니까, 그렇죠? 눈으로 해도 이렇게 들으면 아, 이 말이 무슨 뜻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강의는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용어 해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충분히 용어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안 보면 붙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보겠습니다. 자, 1절 쪽에 보면 상속설계가 뭔지 해서 상속과 상속의 상속설계 의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속설계의 기본 원칙 나오고 프로세서 나오고 재무설계사의 역할과 책임 나오거든요. 한 페이지 넘겨서 학습 목표를 한번 보죠. 학습 목표. 자, 8페이지 학습 목표를 보시게 되면 항상 어떤 시험이든지요. 이 학습 목표를 쳐다보면서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학습 목표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공부를 잘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수험서든지 다 학습 목표라는 걸 앞에다 적어놔요. 근데 그 학습 목표를 쳐다보고 내가 아,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뒤에 글을 읽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해를 했어야 그 말을 하겠죠. 근데 그 자체가 시험 문제거든요. 자, 보면 첫 번째 상속의 개념과 기능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중에서 상속의 개념과 관련되는 내용 중에서 뭐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이 시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속 설계를 정의하고 상속 설계의 목표를 열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상속 설계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속 설계의 기본 원칙을 알 수 있다. 다음 중 상속 설계의 기본 원칙을 나열한 것이다. 뭐 다 고른 것은. 또 아닌 것은. 상속 설계 프로세서에 따라 상속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상속 설계 프로세서를 제대로 나열한 것은. 또는 상속 설계 프로세스 단위로 해당 내용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시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는. 그 다음에 상속 설계와 재무 설계에서의 재무 설계사 역할과 책임. 그러면 다음 중에서 상속 설계에 있어서 재무 설계사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는 적절한 것은. 뭐 이렇게 하면 벌써 지금 5문제 나온 거죠? 그죠? 물론 이 문제가 다 나오진 않겠지. 근데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적절히 답할 수 있으면 1장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용어나 이런 부분은 알아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어떤 과목에 어떤 시험이든지 목차에 나와 있는 이름과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거만 가지고 내가 남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시험은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할 거예요. 자, 9페이지입니다. 제1절 상속과 상속 설계. 첫 번째 줄에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자, 사람의 사망으로가 나와야죠. 사망. 뒤에서 계속해서 중복해서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이게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서 사람의 사망. 사망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의 원인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종이 있어요. 실종 선고. 그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지금 몇 년째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분의 재산이 있는데 재산에 대해서 누군가 권리도 행사하고 의무도 행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그렇게 놔두게 되면은 법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확정시켜주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종일 경우 실종 선고나 또 실종 기간 만료일로부터 사망고소 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종은 이제 간주를 해서 우리가 사망을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여러분들 보시면
이분이 분명히 출근을 하실 때 지하철역에서 타는 것까지 CCTV에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나온 건 확인이 안 됐는데 지하철에서 화재가 났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못 나오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뭐 자연사한 건지 안 보여요. 왜? 그냥 많은 분이 돌아가신 분 사이에 많은 화재 현장 속에 그냥 워낙 열이 높았기 때문에 그분의 흔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도 안 돼요. 그렇다고 그분이 실종된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었던 건 맞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분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관공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정사망은 추정을 해요. 법률상. 그러니까 간주와 추정이라는 부분은 간주라는 부분과 추정이라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간주라는 부분은 그렇다라고 거의 뭐 확실시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종이 됐었는데 이분이 한 10년 정도 지나서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법률상 권리 의무가 이분이 다시 행위능력 자체가 살아나지 못해요. 이분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고 해도 이미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사망으로 돼 있으면 그냥 사망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판결을 받아서 얘를 뒤집어야 돼요. 살아있다고. 이걸 간주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추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 2달 정도 지나서 사실 나 딴 데 가서 놀다 왔다고 딱 나타나셨어요. 그럼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원복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 그래서 지금 사망 하나만 가지고도 자연사냐, 실종이냐, 인정사망이냐, 그 다음에 간주냐, 추정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몇 줄 읽었냐면 한 줄도 안 읽었어요. 지금 8글자 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신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뒤에 가서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겠죠. 발생하는 재산의 이전과 권리 의무의 승계. 자, 재산의 이전. 재산의 이전과 권리 의무의 승계. 물권적인 얘기만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권적인 얘기. 즉 재산과 관련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은 신분 상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속은 지금 현행 민법에서의 상속은 재산 상속이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호주 상속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구민법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 호주 상속이 이제 신분 상속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현대민법에서는 없어지고 재산 상속만. 그래서 재산의 이전과 권리 의무의 승계. 권리만 승계하는 게 아니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권리나 재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 재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 의무 또는 부채, 즉 채무를 소극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라는 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법적인 내용 이외의 승계를 포함하는 인생 마지막 단계에서 본인의 사망 후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01번의 상속의 개념. 그래서 가로 1번의 상속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사람이 인생의 최종 단계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여 법률 관계와 재산을 형성하고 법률 관계, 즉 권리 의무의 주체고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권리 관계에 대한 거래를 했을 거잖아요. 즉 상당히 많은 계약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 의한 결과로 법률 관계가 다양하게 이제 형성이 돼 있겠죠. 그리고 재산을 형성하고 사망으로 인해 생전에 재산과 법률 관계가 구체적인 행위, 관습, 법률 등에 따라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이전되거나 승계되는 것을 상속인이라고 한다. 자,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이전되거나 승계되는 것. 그러면 특정인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얘기하는, 특정인이라고 하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상속하게 되면 특정인 그러면 상속인이 있겠죠.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상속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피상속인. 그냥 조금 외우기 편하게 이건 돌아가신 분을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학습상 외우기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그리고 그래야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을 구분하기 쉬우니까. 그러면 피를 흘리신 분과 그분의 재산을 받는 사람, 우리 상속인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법인. 법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요거 부분은 여기는 이제 유증을 받을 수 있어요. 유언에 의해서 증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내 재산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학교에다 기부를 하겠다라든가 내 재산을 어디다 주겠다라든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나 또는 그런 수증자라는 거 수증인도 있어요. 수증인. 법인이나 수증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넘겨주겠다라는 유증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상속인인 경우에는 이제 상속 재산을 자기가 상속을 받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갈라지는 거예요. 특정인이나 그러면 상속인이거나 또는 사람이 수증인이거나 또는 법인도 해당이 되겠죠. 특정인이거나 그다음 단체에게 뭐 학교법인한테 줄 수도 있겠지만 뭐 재단법인한테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상속이란 재산상의 권리 의무 또는 지위를 사망 후에 법률이나 본인의 최종 의사에 의해 자 법률이나 최종 의사에 의해 법률에 의해서 그냥 나는 그냥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사망으로 인해서 그냥 법률행위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 이게 법적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유언상속이라고 얘기하죠. 최종 의사에 따라서 유언장에 의해서 또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으면 그냥 법률에 의해서 상속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인에게 최종 의사를 특정인에게 포괄을 승계시키는 것. 포괄 승계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포괄 승계시킨다 라고 하면 승계를 하는 절차는요. 승계나 이전. 우리가 승계나 이전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전할 때 특정해서 어느 한 가지만을 넘겨줄 수도 있고요. 또는 포괄. 일괄적으로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을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넘겨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포괄. 그리고 특정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유증자를 붙이면 특정 유증이 되는 거고 하나는 포괄 유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정 유증. 자, 내가 사망하게 되면 유언장에다가 둘째 아이가 내 자동차를 상당히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둘째 아이한테 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특정 유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망하면서 내 재산 중에 일부를, 내 재산 중에 30%를 어떻게 해라? 친구한테 주겠다. 그동안 워낙 잘해줘서 친구한테 주겠다라고 하면 내 재산의 30%를 주겠다고 얘기했죠. 재산은 적극 재산도 있고 소극 재산도 있어요. 그러면 권리 의무 자체의 30%를 넘겨주겠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특정해서 딱 집어가서 한 게 아니죠. 포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속에 있어서는 유증은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부분. 지금 제가 이렇게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들이 뒤쪽에 가서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실 때 또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처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편하니까 문구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단어에 집중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 그렇죠? 여기서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 그 다음에 사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한다? 네, 상속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재산상 가로 2번에 재산상속과 지위 및 신분의 상속. 자, 재산상속과 신분의 상속 중에서 우리는 뭐만 한다? 재산상속만 한다. 그렇죠?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페이지 맨 밑에 줄에 상속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재산에 관한 사항이다. 금전적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민법상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상속은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 그렇죠? 어디다 적어놨는데, 그렇죠? 법정 상속과 유언 상속에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신분의 상속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두 번째 가로고, 세 번째 가로 가업승계. 자, 가업승계를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업이니까 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업은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개인 사업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가업승계, 우리 맨 마지막에 6장에서 이제 가업승계가 나오는데 가업승계를 할 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 즉 재산을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그냥 개별로 넘겨주는 걸로 해서 상속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주식회사는 주식을 넘겨주고 그래서 경영권을 넘겨주는 걸로 해서 이제 상속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맨 위에 주소부터 상속은 기본적으로 자연인의 사망에 따른 개인이 소유한 개별적인 재산을 포괄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가업승계란 단순히 기업의 재산을 후계자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그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자의 정신, 창업정신, 경영 노하우 등 무형자산까지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업을 이전시켜주는 거. 업을 이전시켜주는 거. 자, 그러면 이 가업승계 부분이라는 부분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현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을 하다 보면 창업 1세대에서 창업 2세, 창업 3세로 넘어가면서 회사를 조용히 접고 그리고 노숙자의 길로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지금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 자식은 엔터테인먼트 쪽에 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제조업이야. 전혀 관심이 없어. 우리 업에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한테 회사를 물려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회사를 처분해서 재산을 신탁을 해놓고 그 재산을 가지고 편안하게 쓰게 해주는 게 나을 수 있을까요? 자, 창업자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그래도 내 핏줄인데 라고 하면서 굳이 업을 밀려줬다 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업은 조만간에 접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줘서 상속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6장 쪽에 가서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이제 상속의 기능이죠. 자, 상속은 단순히 부를 상속인이나 승계인에게 이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법률 관계를 유지, 경제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요소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상속, 즉 피상속인은 지금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굉장히 많은 거래관계, 계약관계를 맺고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사망하신다라고 얘기해서 그 모든 거래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소멸이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랑 거래하다가 저 사람 아무래도 내일 죽을 것 같아. 또는 한 70 정도 되시는 분이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젊은 사람하고 거래를 하려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요. 저랑 거래 안 할 거예요. 왜? 당신이 사망하고 나면 모든 거래가 끊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가능한 거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나이 드신 분하고 거래하면서 우리가 그 거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바로 상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분이 사망하셨을 때 그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계속해서 나와의 법률 관계를 이어갈 것이다. 나와의 경제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고 또 여태까지 그래 왔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의 기능은 단순히 누구한테 어떤 재산을 갖고 있었던 A한테서 사망에 따라서 그 재산이 B로만 넘어가는 게 상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래의 계속성, 그리고 경제, 체제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부분, 그 다음 현행 법률 관계의 유지 부분까지 굉장히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상속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02번 보겠습니다. 상속 설계의 의의. 자, 상속 설계의 의의 보면, 자, 이제 중복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정리해가면서 나가죠. 가번, 상속 설계의 정의입니다. 여기는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죠. 사망 후에도 상속인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제대로 상속 설계를 안 해놨으면. 그래서 바로 위에 또 한번 읽어보죠. 사망 전까지의 재산 형성과 활용 및 분배가 비효율적이 되고 뭐하면? 상속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거 바로 위에 보죠. 자, 자산을 효과적으로 축적하고 분배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자, 그럼 이제 거꾸로 다시 한번 보죠. 제대로 된 상속 설계가 없으면 사망 후에 이해관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셨어요. 재산이 좀 있으신 집안에서 대부분 이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재산 싸움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산 싸움 하게 되면 이제 소송까지 가죠. 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까지 가고 두 번 다시 이제 아버지 재산이나 부모님 재산에 자식들이 안 나타나죠. 근데 적절하게 만약에 상속 설계를 하고 적절하게 상속 재산을 배분하고 그러고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그 집안은 상당히 화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겪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11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상속 설계란 그래서 피상속인과 자 상속 설계는 피상속인만을 위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재무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상속인 또는 승계자에게 상속인 또는 승계자죠. 상속인 또는 승계자에게 그러니까 유증을 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계자는 물론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어요. 승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로 밑에 상속 설계에 있어서 재무설계사의 고객은 반드시 피상속인에 한정하지 않는다. 자, 상속 설계의 목표입니다. 생존기간 동안의 상속 설계는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좋은 삶을 잘 유지해드리는 거. 그게 상속 설계의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사후 개인 재산의 관리와 처분. 자, 두 번째 단락의 맨 밑에 줄에서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단락의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피상속인의 사후 재산과 보존, 사후 재산 관리나 보존, 그리고 재산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이 분배 과정에서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속 설계가 필요하다. 사실은 이게 제일 크죠. 이게 제일 크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배려, 상속인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죠. 권리 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거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법률 관계가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 페이지 넘겨서 사회활동 및 거래의 계속성 유지. 그래서 연결되는 얘기죠. 첫 번째, 사람은 일생 동안 여러 사람과 및 조직 등과 거래 관계를 맺고 사회활동, 경제활동 등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망으로 인해서 이런 관계가 단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하고 거래의 계속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세 번째, 상속 설계가 없는 경우 상속인과 후계자들은 자신들의 재산 확보나 재무 상황에만 몰두하게 되고 피상속인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이 이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은 뭐죠? 상속 설계를 위한 기초 지식. 가로 1번에 상속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기 보면 상속법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에 관련된 규정은 민법의 상속편에 있어요. 자,
그럼 요것도 시험에서 가끔 나와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나옵니다. 제가 첫 강의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속과 관련된 거는 민법에 보면 친족과 상속에 관한 이야기들, 즉 신분법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죠. 상속법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민법 안에 있는 조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 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민법의 상속편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바로 밑에 민법의 기본 원리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죠. 그래서 기본 원리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상속재산의 기본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유언 자유의 원칙. 유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의 형식만 갖추면 뭐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 상속의 보충성. 법정 상속제도에 대한 보충성은 우리가 상속을 하는데 법정 상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속 지분대로 이렇게 나눠. 자, 내가 사망할 때 모든 재산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나눠라. 대신에 막내는 내가 아무래도 교육을 제대로 많이 못 시켰고 너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에 어디에 있는 지분 따로 너한테 주마.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집을 뺀 나머지가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형태의 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을 섞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법정 상속 제도의 보충성에 해당하는 한 가지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속 지분. 상속인의 결정, 상속인은 이미 결정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어떤 사람이 살면서 자식을 하나, 둘, 안 낳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가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독신일 수도 있고, 먼저 사망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분과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또 자녀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속인이 누군지 결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언의 방식, 유언의 5방식이라고 얘기해서 유언은요, 자필증서 유언, 녹음증서 유언, 녹음 유언, 그다음 구수증서 유언, 공증증서 유언, 그리고 비밀증서 유언, 이 5가지 5방식 이외에는 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이 5가지 엄격한 형식주의에서 유언 방식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유언을 한 파트로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 집행과 관련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단어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시험 문제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이랑 섞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민법상 상속편과 친족편의 규정을 이해하고 유언할 수 있는 사원과 유언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유언의 한계, 유언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유언의 방식과 유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상속의 승인과 포기. 그럼 나는 아버님 재산을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어디까지 받겠습니다 얘기하는 승인과 포기에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가로 2번의 상속 세제에 대한 이해 부분은 5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5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만 빼갖고 온 건데, 거기에 13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 방식, 즉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고 해서, 요 유산세 방식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유산세 방식. 자, 우리나라는 상속에 대한 부분에 무슨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산세 방식. 자, 유산세 방식이 있고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버님의 재산이 100억 있었어요. 100억이 있는데 자녀가 5명이야. 물론 공제라 이런 부분 다 빼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20억씩 나눠 가졌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1인당 세금을 각각 계산해요. 그러면 20억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이 각자 개인적으로 상당히 적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유산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유산세 방식이라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뭘로 계산해요? 그냥 100억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100억 갖고. 100억을 갖고 세금 계산을 해요. 100억으로 세금 계산을 해서 그 나온 세금. 자, 20억보다는 100억이 과표가 높으니까 누진세율이 훨씬 높겠죠. 그렇죠? 상속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훨씬 높을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요. 이걸 가지고 100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고 세금 계산해서 이걸 5로 나누어서 각각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은 상속재산 한 푼도 안 갖고 갔을 거잖아요. 그럼 상속재산 안 갖고 간 사람은 안 내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피상속인 사망한 재산 전체에 대해서 우선 세금 계산을 하고 그걸 상속인한테 부과하는. 그러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적용을 하기는 해요. 어디서 하느냐? 요거는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일 때. 그래서 우리가 증여를 받을 때는 내가 받은 것만큼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일 때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요. 상속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게 이제 13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서 나와 있는 얘기를 정리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쪽에 가서 보죠. 상속 설계 프로세서. 자, 어느 과목이든지 우리 시험에서는 프로세서 관련되는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서와 관련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 원칙을 한번 먼저 살펴보죠. 상속 설계 기본 원칙 4번. 고객의 종합적인 인생 설계다. 바로 밑에 줄에 상속 설계는 고객의 사후, 상속 재산의 분배나 상속인을 결정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여생의 인생 설계와 사후 상속인의 재무 설계를 포함한다. 즉 본인의 인생 설계와 지웠네요. 그렇죠? 네, 상속인의 인생 설계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번 재무적 비재무적 설계다. 상속 설계는 맨 위에 줄에 피상속인뿐만이 아니라 상속인의 재무 설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머지 가운데를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장애인이나 무능력자인 상속인에 대한 보호 대책 및 독립계획에 대한 대책도 상속 설계와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무능력자, 요즘에 이제 무능력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사실 이게 약간 그 옛날 표현인데 지금은 이제 제한능력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제한능력자, 능력이 제한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표현대로 하면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보면 미성년자라고 해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있는데 자녀분이 이렇게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녀가 한 명이 10살이고 한 명이 12살이에요. 자, 그러면 부모님이 재산을 이만큼 남겨놓고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배우자가 1.5의 지분을 갖고 가고요. 각각 자녀가 1의 지분을 갖고 가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분을 갖고 가는데 사실은 자녀분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상속재산에 대해서 관리할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에 대한 문제도 있게 되고요.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친권자와 그 다음에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적인 사항이 겹치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 상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각각의 자녀 각각에 해당하는 특별 대리인은 특별 대리인이 2명이겠죠. 선임을 해서 상속 관련되는 절차를 진행을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재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분할 계획에 대한 수립. 그리고 납세 및 절세 계획에 대한 마련. 절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속의 집행 및 사후 방지. 그래서 상속 설계 프로세서를 한번 보게 되면 1단계는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에요. 우리가 재무설계 개론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2단계는 관련 정보 수집.
여기서는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수집하죠. 3단계는 분석 및 평가. 그러면 재무설계 개론에서의 분석 및 평가는 자산부채 상태표를 만들고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서 분석 및 평가를,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속설계에 있어서의 분석 및 평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재산평가도 있지만 누가 상속인이고 누가 아닌지, 혹시 혼외 자식은 없는지, 또는 뭐 제3자가 혹시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객의 가족관계, 사업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 상속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재무적, 세무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절세와 납세 대책을 마련하는 거. 이 납세 대책 마련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현업에서도 많이 겪는 일들이에요. 부동산 부자예요. 이분 연세가 78세셨거든요. 78세셨는데 부동산 갖고 있는 재산이 한 700억 정도 되셨어요. 근데 현금 재산 한 40억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정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하셨어요. 건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아프시다 이렇게 사망하신 게 아니고 정정하시다가 사망하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700억에 해당하는 부분에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돈은 40억뿐이 없어요. 이 물건 어떻게 이거? 그러니까 헐값에 팔아갖고 상속세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급하게 팔게 되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싸게 내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손해 많이 보셨어요. 이런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5단계 상속설계 제안서의 실행. 전문가 개입에서 실행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전개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03번에 마지막으로 상속설계에서 재무설계사 역할과 책임에 보시면,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가번에 재무설계사 역할과 책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네 번째 줄에 있죠. 18페이지 네 번째 줄에 충실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단락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건 다 그냥 박스로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재무설계사는 잘못된 상속설계를 제안하고 자문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재무설계사의 책임에 관련되는 부분 여기 하나만 나와요. 근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문일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무설계사라는 부분은 자기가 어떤 상품을 팔거나 컨설팅을 하고 피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해드리는 거지 지나가시는 분 괜히 붙잡고서 설계해드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즉 이해관계,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때 잘못 설명된 상속설계에 대한 플랜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재무설계사가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는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민법에서도 보면 귀책사유가 없는 자한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설계사가 전문가로서 자문을 하고 설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팀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로 1번에 협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로 2번에 협력이 필요한 전문가의 범위는 뭐 회계사나 변호사는 기본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19페이지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재무설계사는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재무설계 개론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종합적인 뭐 코디네이터다. 그 다음에 뭐 종합적인 설계자다. 조율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이렇게 나열했었던 이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